자, 이제 2편의 보험법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제 한 세 편으로 나눠가지고 생명보험과 관련된 세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해해두면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계약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사 내 이제 세무사나 또는 전문가들에게 여러분들이 의뢰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선에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일정 정도 세제 같은 경우는 왜 15%냐, 왜 14%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적으로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설명을 하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암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하시고, 여러분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더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이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만큼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 가입을 좀 많이 시키는 거죠. 그게 사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일반 민영보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설명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어떤 만들어진 취지하고 관련해서도 봐도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생명보험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 자금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죠. 그죠? 그런 투자 자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생명보험 가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객들한테 그런 생명보험 세제에 대한 얘기들을 잘 얘기해 주면서 가입을 유도하시는 것은 되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 판매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를 푸는 부분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제가 이제 찍어드리는 부분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세일즈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크게 보면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낼 때, 그 다음에 보험료를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때 두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 우리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액공제. 첫 번째, 우리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험 문제에 소득공제가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금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냈으니까 보험금을 받는 건 주로 저축성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을 받을 때 당연히 저축이니까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뭐겠습니까? 어떠한 조건을 충족을 하면 이자 소득, 그걸 우리가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차익에 대해서 뭐를 한다? 비과세. 두 번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근데 세액공제는 우리가 납입할 때 주어지는 혜택이고, 비과세는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받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규정하는 이 법이 어떤 거냐? 우리가 조세법률,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것 통해서 받았지만, 이제 보험이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가 이러한 보험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이 세액공제나 또는 비과세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에 적용을 받는다? 예, 소득세법에 받는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구나.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보험금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겠구나. 그럼 그건 다 어떤 문제로 나오겠습니까? 요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요건. 이런 요건을 지켰을 때, 준수했을 때 받는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법들, 이러한 어떤 혜택을 주는 가장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뭐라고요? 소득세법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겁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나 그럼 여러분들 모집인이 돼서 받는 소득은 뭐예요? 예, 사업소득이니까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다? 예, 없다. 없죠. 연금소득자나 개인사업자나 일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여러분들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납입보험료의 12% 지방세 별도고 100만 원 한도까지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내 거만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계약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납입 돈은 여러분들이 내시는데 피보험자를 여러분들 기본 공제자들 있죠. 기본 공제자들이라고 하면 뭐 누굽니까? 여러분들 소득공제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 서류 낼 때 보면 예, 직계 존 비속 그죠? 직계 존속과 비속 그다음에 배우자 그죠? 그다음에 형제 자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보장을 받는데 그래서 요 표에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배우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배우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65세인데 여기서 우리 세법에서 고령 부모는 60세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부모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고 만 20세 이하가 되어야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연간 소득은 다 동일합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소득이. 대신에 우리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는 연으로 100만 원 이하 받는 배우자가 계신다 그러면 배우자의 이름으로 피보험자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얼마요? 100만 원까지 연 납입보험료의 12% 지방세 별도의 그런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세액공제 받는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근로소득자 보장성 보험은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장성 보험료를 하는데 일종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거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인데 특별한 보장성 보험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겠어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다 모든 보험을 합쳐서 보장성 보험료에 낸 보험료의 100만 원 한도까지만 보장을 해주는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100만 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15% 지방세 별도에서 15%. 근데 다만 여기서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해서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100만 원 한도까지 15% 지방세 별도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 별도 내지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요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포인트에서는.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12%,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5%.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반 보장성 보험에 100만 원까지 가입하고 또 그다음에 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00만 원까지 가입했을 때 양쪽에서 12만 원, 15만 원 받는 게 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는 27%예요. 최대가 27%. 그러니까 27%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겠죠. 가장 많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거냐. 지문 3개를 주고 그 지문 3개 중에 예를 들어서 별도로 100만 원씩까지 가입했을 때가 제일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우리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중도에 해지해도 환급하고 추징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는 거지 추징도 없고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여러분들이 난 못 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가입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돈이 있으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유하는 것도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예시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인 배우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입니다. 무조건 기본 공제 대상자는 1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이니까 무조건 받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3세니까 20세 이하였죠. 그러니까 만 20세 이하니까 안 받고요. 장애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각각 100만 원 가입하면 최대
12만 원, 15만 원 받아서 27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얘기했고요. 장애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니까 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보장성 보험 하나밖에 안 가입했으니까 중복 적용은 불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태아잖아요. 태아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생 전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니까 공제 금액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 월별로 안 분하지 않고 낸 것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는 당연히 실제 납입한 것만 내주는 거지 미납한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내주지는 않는다는 거고, 자영업자는 우리가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는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납입 시에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인데요. 자, 연금계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보험, 은행, 그 다음에 운용사에서 다 파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퇴직연금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연금계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그러니까 연금계좌, 연금저축하고 그래서 그 퇴직연금이 합쳐진 내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12%를 보장받는데 금액이 작은 경우에 한해서는 15%까지 그 세액공제 내용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소득 금액만 4천만 원 내지는 또는 급여만 있을 때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근로자이냐 이런 부분이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을 받는 거주자면 무조건 연금저축 세액계좌는 적용 대상이다. 그게 하나 이제 포인트겠죠. 그죠? 적용 대상이 근로자만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세액공제 한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 퇴직연금계좌에 합쳐서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700이니까 퇴직연금에 300만 원 넣은 것까지는 우리가 연금계좌에 우리가 한도로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총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 낼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는 400만 원, 300만 원 합쳐서 700만 원이고요. 만약에 이제 5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2022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600만 원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에서 3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한도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금액이 자기가 종합소득 금액이 크거나 급여가 큰 사람들에 한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연금저축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일반보다도 적어요. 300만 원이고 퇴직연금을 포함해서는 7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소득자인 경우는 어떻게 안내하면 되겠어요? 퇴직연금에 좀 많이 불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2%를 받는데 급여가 5,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는 15%의 적용을 받고 있고, 나이가 50세를 초과하면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50세 미만이면 700만 원까지 받는데 400만 원, 300만 원이다. 이렇게 같이 금액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저축성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내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보험 차익을 그 비과세 받는 거예요. 이제 보험금을 수령할 때 수령 시에 비과세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는 보험금에서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뺀 거예요. 요것도 계산하는 식에서 정의 문제로 나오니까 뭐 중간에 냈던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빼는 거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보험금에서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뺀다. 같이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원래 당연히 저축이니까 저축에서 우리가 낸 돈보다 더 불어난 거 그건 다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자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하고 배당을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은 별도로 과세하죠. 2천만 원 이하까지 별도로 분리과세를 하고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그 종합과세를 하니까 그런 부분 기억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비과세 저축이 되려면 저축보험이 우리가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10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10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
계약자 1명당 우리 한 사람당 납입해야 되는 돈이 1억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1억 원 이하여야 되고 10년 전에 경과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외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 차익에 대한 정의 하나 같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보험료를 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그 다음에 납입 한도는 1억 원 이하다 개인당.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 적금 형태로 내는 그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받고 또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연금도 저축보험이니까 종신형으로 우리가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라는 건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뭐 요걸 내놓고 요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래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 납입 돈을 내는 거, 월 적립으로 내야 되는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10년이 아니라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고 기본 보험료가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돼요. 매달 동일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납입을 하셔야 되고 선납은 먼저 내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내용이 돼야 되겠고요. 계약자 1인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은 1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월 150만 원 이하의 그런 적금으로 적립식 저축보험으로 여러분들이 6개월 선납 이내로 여러분들이 매월 균등하게 납입하시고 5년 이상 납입하면 그 보험에 대해서는 뭘 받는다고요? 비과세 요건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좋은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만약에 장기적으로 저축하실 때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시면 비과세 받는 거니까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비과세가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이 15%잖아요. 일반적으로 14%에다가 우리 지방소득세 별도니까 주민세 같은 거 내면은 우리가 10%를 더 내니까 1.4% 더해서 15.4%의 이자 소득을 내지 않습니까? 15.4%면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자가 5천만 원이 생겼는데 15.4%면 그죠? 계산해 보면 거의 1,000만 원 돈을 내는데 1,000만 원을 비과세 한다니까 엄청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종신형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신 동안 지급받는 형태의 연금이 종신형 연금이잖아요. 내가 연금을 가입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건이 중요한데 55세 이후부터 내가 사망까지 받을 돈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종신형 연금으로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퇴 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연금 이외의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계약이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사망시 계약자가 돌아가면 사망시 연금 지원이 소멸되고 마찬가지로 연금 개시 이후 사망 전까지는 이거는 중도 해지가 불가한 겁니다. 여기 중도 해지가 불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금 수령액이 기대 여명 곱하기 3 이내 3배수 이내에서 여러분들 수령액이 받아져야만이 종신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55세 이후에 받아야 되고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 요 세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그냥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연금보험은 어떤 거예요? 우리 변액연금처럼 생명보험 회사에다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 회사에다 내는 거에 대한 혜택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거는 연금저축처럼 우리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계좌가 되겠고요. 보험회사에다 생명보험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납으로 내거나 월적립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종신형 연금으로 내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우리가 보험차익 비과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어디서만 가입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고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소득으로 소득이 구분되고, 연금보험은 당연히 이자소득 비과세니까 이자소득으로 우리가 소득이 구분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이제 생명보험 세제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우리 보장성 보험이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연금계좌, 우리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우리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시납 저축성 보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연금형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데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험법규 5번째고요. 세제편에서는 2번째 편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생명보험 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판매하실 때도 유용하죠. 왜냐하면 계약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세금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포인트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신다고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 받는 보장성 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우리 비과세 받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그런 월 적립식이나 일시납, 그 다음에 종신연금형 그런 저축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이제 2번째 편에서는 전체적으로 5번째 편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여기서는 좀 중요한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뭐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 보험이 거의 나오진 않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계약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중소기업의 오너들, 그죠? CEO들을 만나실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또는 중소기업의 CFO들, 재무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면 여러분들 우리 기업이 받는 어떤 그 손금,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산정을 해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법인세를 내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적용을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개인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법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좀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법인 영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보험 모집을 해보겠다 생각하신 분은 별도로, 이번 시험하고는 별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체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입을 유도하는 이유는 비용 처리가 돼서 송금 산입이 돼서 우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인세를 절세한다는 건 법인 입장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계약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부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아서 세금을 세이브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약자들은 어떤 단체 보장성 보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장도 받는 혜택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세제 혜택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연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7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여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7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고, 70만 원이 넘어가면 급여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제 혜택 요건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누가 돼야 되냐면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로는 단체 보험에 뭐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로 대표이사 뭐 이렇게 써놓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납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 처리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이 해당 없는 경우 일반적인 그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자가 법인인데, 다 법인이 계약을 하는데 임원이나 조검원을 대상으로 하면 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만기 환급금은 자산 처리해서 나머지는 손익 산입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들한테 이러한 부분들 수익자를 개인들로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로 다 급여 내지는 급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여 처리로 처리한다. 뭐 이런 임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업원에 대해서는 급여로 처리해서 송금을 인정해 준다. 이런 부분인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업원들을 위한 혜택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그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냥 저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스킵하셔도 좋겠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송금 산입을 하는데 우리가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납입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금액을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DC형이랑 개인형 IRP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자가 마찬가지로 여기다 추가로 납입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 하듯이 연금저축에 400 플러스 우리 퇴직공제까지 합쳐가지고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12% 세액공제 받는다.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영하고 회사가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B형은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세액공제도 안 된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파트에서 우리 두 번째, 세금의 두 번째 파트,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해요. 상속 증여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을 상속 증여를 활용한 제도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에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우리가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속받은 것,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까지 우리가 10%에서 50%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상속 증여받는 금액이 30억 원이 넘으면은 15억을 상속 증여세로 내야 되니까 얼마나 상속 증여에 대한 그런 절세나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가장 적은 1억 원 이하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상속으로 받았다 그러면 얼마요? 네, 1,000만 원을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낸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20%, 30%, 40%, 50%. 예, 조금 여러분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10%, 1억 원 이하의 상속을 받았다 또는 상속보험금을 받았다 또는 증여보험금을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냐? 10% 적용을 해서 1,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최고 한도는 50%까지 30억 원 초과일 때는 50%까지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왜냐하면 내가 부모가 보험료를 내줘서 내가 보험료를 내면 당연히 상속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서 내가 돈을 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돈을 받죠. 보험금을 받는데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니까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피보험자인데 여러분들이 계약자고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약자인데 부모님이 피보험자고 여러분들이 수익자로 돼 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그 수익자로 되어 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모가 사망되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내가 돈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으면 여러분 수익자니까 보험금을 받겠죠. 보험금을 수령하면 만약에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살아계신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면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상속 증여에 해당하는 그런 보험금을 받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낸 지분만큼은 빼고 부모가 낸 피상속자 또는 피증여자가 내준 상속자나 증여자가 내준 돈에 대해서만 그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보겠죠.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똑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을 냈다 그러면 그중에 70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셨어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라고 하면 70만큼을 계산해서 만약에 보험금이 1억이라고 하면 7천만 원이 상속 보험금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시면 명확해지는 거죠. 자, 계약자가 피보험자이고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아버지. 예, 그리고 수익자가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납입 보험료 중에서 아버지가 낸 돈이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보험금 중에서 아버지가 낸 보험금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낸 지분만큼 상속 증여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세가 과세되는 거, 과세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익자가 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인데 납입자가 부모님이면 돈을 부모님이 냈으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신 게 여러분들이 낸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전체가 다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냈어요. 그러면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안 되고요. 납입자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내셨는데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사망을 했는데 어머니가 내셨으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낸 지분만큼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냈는데 어머니가 내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가 안 되고요. 자, 납입자가 본인인데 부모 사망을 했는데 상속세가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납입을 했는데 단 본인이 증여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돈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돈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 돈 낸 만큼은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상속순위 우리가 뭐 앞에서도 좀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상속순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반계혈족. 우리가 항상 배우자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동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1순위가 되는 거고 2순위는 만약에 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되는 거고 둘 다 없다면 배우자 단독 순위가 되는 거고요. 단독 상속이 되는 거고 3순위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되겠습니다. 자,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 앞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 배우자는 우리가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계에 만약에 비속, 자녀들하고 같이 상속될 때도 같은 동일하게 1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1.5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0.5R, 5R을 우리가 가산했다고 표현하는데 50%를 더해서 1.5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1.5죠. 이때 1.5는 배우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상속 지분이 만약에 3.5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가 되는 겁니다. 1이 아니고요. 50%를 가산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 줍니다. 전액 공제를 해주고 종합소득에 과세하지 않고요. 만약에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키워드가 되겠죠. 2천만 원까지 금융재산은 공제해주고 금융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입니다. 이제 부채나 이런 것들을 뺀 금액이에요. 순수하게 내가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뺀 금액 순금융재산 곱하기 20%를 해줍니다. 20%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고 20%까지 2억 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준다. 자,
금융재산 같은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분리해서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1억 원 이하까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원이 초과되는 순금융재산의 20%를 곱해서 2억 원 한도까지 그러니까 한도는 2억 원이고요. 2억 원 한도까지 우리가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를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험료 납입자하고 수익자가 다를 경우입니다. 부모가 내주는 경우 우리가 수익자가 다른 경우죠. 수익자는 여러분인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여러분이 낸 이외의 돈 그러니까 부모가 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하는 금액 계산을 하고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 금액을 뭐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빼서 우리가 나중에 나온 금액들 결국은 근데 2천만 원을 먼저 증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증여받은 금액이니까 실제로는 금액이 2천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니까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 과세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수익자인데 그 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거고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은 당연히 과세가 안 되고 부모님이 내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이거나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서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증여세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내가 벌을 수 없는 상황이면 누군가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전액 증여세가 부과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산하는 거 예시해 보면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월납이지만 뭐 저축성 보험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이제 10만 원씩 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만 원씩 냈는데 만약에 7만 원 10분의 7을 우리가 누가 낸 겁니까? 아버지가 냈으니까 하여튼간 낸 돈이 보험금을 받은 돈이 2천이니까 거기에 10분의 7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1,400만 원은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400만 원은 증여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증여재산이 돼서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증여받은 금액이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거니까 만약에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가 다 공제가 되니까 실제로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중에 비과세가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나가 아니라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 4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죠.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장애인 또는 상위자, 우리 군, 정경 뭐 이런 상위자죠. 군대에서 이제 군 상위자들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누구를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한해서는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뭐라고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또는 상위자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장애인이 수익자인 모든 보험금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전용보험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비과세가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이미 지급받은 여기 비과세 보험금은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보험금이 됐을 때 보험금을 받았을 때 보험금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거니까 앞에서 우리가 증여세의 어떤 해당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살펴본 바와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수익자가 뭐라고요? 장애인이거나 상위자일 경우에는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5편 우리 세제에서는 2번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보험법규 2편, 보험법규의 6번째, 2편의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명보험 세제로는 3번째 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납입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체 보험이나 또는 상속 증여에 관한 거, 보험금으로 상속 증여, 어떤 보험금을 받았을 때 상속 증여에 해당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약자들이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뎁스 있는 스터디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좀 더 하시면 영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3번 마지막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쭉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과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뭐 이런 게 퇴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9가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이런 부분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열거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과세한다. 그런 게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가 증여나 상속은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입니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포괄해서 우리가 요거는 이자소득, 요거는 배당소득으로 묶어서 계산을 하고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 9가지는 다 종합과세를 하는 게 원칙인데 종합과세의 대상인데 다 종합과세에 넣으면 너무 세금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우리가 분리해서 그러니까 요거하고 달리 분리해서 그 다음에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서부터 우리가 요 소득의 내용에 종합과세에 열거한 거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로 종류를 구분해서 하는 분류과세 2가지 원칙을 통해서 종합과세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공제나 일부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나 배당소득 합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 연금, 우리 사적연금을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이하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종합소득과세에 부과되지 않고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강의를 하거나 강사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강사료 같은 거 받는 거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기타 소득도 300만 원 이하까지는 여러분들이 종합과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원천징수하죠.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류과세를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소득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요거는 분류과세를 해요. 근데 금융투자소득 같은 경우는 2023년 발생분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올해 교재에는 포함이 됐지만 이제 시험에는 요 내용까지는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을 인정해서 왜 이거를 종합과세 같이 하냐 그런 어떤 불만 내지는 그런 민원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하고 있다. 예, 우리 시험에 요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다음 중에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 아닌 거. 그래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종합소득세는 여러분들 매번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우리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이 언제라고요?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해당하는 그런 종합과세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에서 계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요거는 괄호치기도 나오고요. 요 정의가 틀린 지문이냐 맞는 지문이라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합소득 금액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나열된 뭐 이자소득이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 포함된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공제되거나 추가 공제되는 연말 정산하실 때 여러분들 기본 공제나 추가 공제를 많이 받으셔야 나중에 13월에 그런 월급이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연말정산이. 그래서 연말정산하실 때 종합소득 공제되는 부분을 뺀 그런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과세표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공제되는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한 게 산출세액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나와 있는 기본세율.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해서 낸 돈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종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으로는 6%에서 45%까지 8단계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5%니까 엄청 큰 거죠. 내가 그 해 벌어들인 종합소득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억 원이 초과됩니다. 만약에 11억 원이면 45%를 내는 거예요. 거의 한 5억 정도를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가 절세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절세나 이런 부분들을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 보장성 보험이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저축성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종합과세 되는 게 원칙이지만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별도로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다음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거, 다음 중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거, 다음 중 뭐 설명이 그러니까 이자소득이 아닌 거, 다음 중 배당소득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오른쪽에 빨간 거 표시했는데 앞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자니까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당이라고 딱 해서 돈을 주는 거는 딱 배당이라고 알겠지만 그게 아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우리가 펀드나 이런 거에서 받는 그런 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배당이라고 한다. 그거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아,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가 아니라 배당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자로 설명이 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중에 이자소득이 아닌 거 예,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부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부부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한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한 거예요. 포함한 게 아니라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에 금융소득 전체를 우리가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고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4%,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4%, 우리가 이자소득이 14%니까 14%를 적용해서 예, 원천징수에서 우리가 계산한다. 아시겠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4%로 원천징수해서 원천징수하니까 과세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인별로 한다. 그 다음에 2천만 원까지 우리가 공제한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2천만 원을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14%만 적용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출세액이 있는데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원천징수세액보다 만약에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원천징수 종합과세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과하게 이제 세금을 내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법 중에서 큰 금액을 우리가 산출세액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천징수가 14인데 내가 만약에 종합과세 해가지고 내는 돈이 14%가 안 되고 12%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경우에 우리 종합소득과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뭐 6%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로 한다고요? 더 큰 금액. 원천징수세액이 14%니까 14%에 해당해서 우리가 지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우리가 그 비과세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비과세 상품들이 있는데 비과세 종합적 주축이나 ISA, 청년 우대형 뭐 저축, 그 다음에 장벽 내일 적금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미 금융소득으로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한테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금저축계좌에 여러분들이 넣었을 때 아까 연금보험에 대해서 저축성 보험은 뭐예요? 비과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차익에 대한 비과세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쭉 낸 그런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세액공제 받는 거죠.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적연금 포함해서 1,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에 과세하지 않아요. 1,200만 원까지는 1,2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합니다. 우리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하듯이 연금소득도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하는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요건이라는 게 1,200만 원이지만 1,200만 원인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거니까 55세 이후고 가입일로부터 5년 우리가 아까 그 월 적립식 할 때는 납입이 5년 이상이니까 5년 이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우리가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그걸 초과해서 받으면 당연히 분리과세 혜택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령 요건을 만약에 미충족할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은 연금에서 나오는 소득이니까 기타 소득으로 봐서 15%, 기타 소득은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연금 수령할 때는 우리가 11년 차까지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매년 받아야 되는 한도가 정해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11년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연금 재원에서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까지는 최대한 연금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제도가 연금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55세 이후 그 다음에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가입 연령이 있었어요. 근데 가입 연령 조건은 삭제됐어요. 여러분들 가입 연령 조건은 삭제됐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금 지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당연히 55세 이후니까 연금 수령 나이가 만약에 55세에서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70세에서 80세까지는 4%, 80세 이상인 경우는 3%,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 계약이라고 하면 그 종신계약일 경우에는 4%. 그러면 만약에 4%하고 5%가 충돌이 되면 4%, 4%하고 3%가 충돌이 되면 3%. 그죠? 유리한 조건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 퇴직,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외에 처음에 우리가 일시로 받는 소득에 비해서는 70%, 그러니까 한 30% 정도를 할인해주는 연금 일시로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무조건 세제 혜택이 있는 겁니다. 30% 그 소득세액의 퇴직소득의 30%를 할인해준 금액을 받으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그 당장 일시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으시는 게 좋다고요? 예, 연금을 이용해서 받으시는 게 무조건 절세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납으로 받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수령할 때 최대한 지연해서 늦게까지 받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 4%, 3%니까 엄청난 혜택을 받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당연히 우리가 퇴직연금 그 노후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연금은 어떻게 받으시는 게 좋다고요? 예, 연금으로 받으시고 최대한 뒤에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종신연금형으로 선택을 해서 받는 게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4%니까 가장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의 세제는 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세제 문제는 거의 다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한데 보험 설계사의 세제는요, 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관련된 문제기도 하고요.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소득을 받으니까 보장성 보험은 받을 수 없지만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3월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5월에 신고한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소득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 소득 받을 때마다 월급여죠. 월급은 아니지만 월 단위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천징수로 종결이 돼요. 그게 금액이 얼마냐면 7,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아주 흔한 숫자가 아니니까 7,500만 원 이하, 설계사로서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소득으로 안 가고, 예, 원천징수에서 여러분들이 그 원천징수된 것으로 연말정산을 종결할 수 있다. 세율을 종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우리가 약간 말장난처럼 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서도 좀 많이 나오니까 여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는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의 소득률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소득의 소득률이다. 기타 소득의 소득률이나 사업소득의 경비 공제율이 아니고요.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종합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은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의무가 종결이 되고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만약에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여러분들 매월 보험회사에서 3%를 떼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공제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뭐로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의 세제 마지막까지 좀 다 다뤄봤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험 설계사의 세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융소득이나 종합소득이 되는 그런 부분들, 과세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5%, 만약에 우리가 또 상속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에서 50%, 그죠? 그 다음에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을 우리가 공제받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연금소득으로 우리가 공제를 받을 때는 연령에 따라서는 3%에서 5%, 그 다음에 종신형으로 받을 때는 4%. 그래서 만약에 충돌할 때는 적은 퍼센트로 우리가 공제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고, 세제라고 하는 부분은 실상에서도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문제를 풀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공부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른 그런 툴들을 통하셔서 루트를 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더 하시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보험 2편 보험 법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